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마음. 아, 그토록 눈치를 봐야 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여. 안녕.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어찌 이리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일까.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토록 고대했던 귀국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은 것은 해방감이 아닌 텅 빈 채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는 쓸쓸한 공허함이었다. 나는 중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중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국 지사로의 발령을 받았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한국의 직장에서는 눈치가 가장 중요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더디게 느껴졌다. 회의에서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하자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나중에 부장님은 내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며 조용히 충고했다. 회식 자리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대화만이 오갔고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회식에 빠지면 사교성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이지만 참석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일상생활 역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들로 가득했다. 은행이나 구청에서의 절차는 복잡했고 서류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했다. 슈퍼마켓에서 무심코 새치기라도 할라치면 따가운 시선이 날아왔다. 나는 나름대로 가장 편한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올바름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했다. 그러던 중 본사로부터 중국으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숨 막히는 곳을 떠나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곳으로.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축축하고 익숙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드디어 돌아왔다.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던 한국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자유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금세 사라졌다. 수화물 수치대에서 내 캐리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돌아온 것은 좀 기다려요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다. 직원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한국 공항에서 당연하게 받았던 정중한 서비스와 미소가 어느새 내게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중국의 이런 서비스가 이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다. 세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원은 나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내뱉으며 기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질문을 해도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느낌, 나의 존재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씁쓸하게 남았다. 택시 승강장에서 그 위화감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기사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며 손님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기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500위안. 미터기는 안 켜고요. 이 시간엔 차 막혀서 원래 이 가격이야.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나는 더 이상 따질 기력도 없어 택시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기사는 핸즈프리로 친구와 큰 소리로 통화하며 웃어댔다.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귀국 전 내가 바란 것은 단지 피곤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눈치로 가득한 사회,
타인의 시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했던 날들로부터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자유는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안겨주었다.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깊은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춰섰다. 익숙한 대문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5년 전과 똑같아야 할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바로 마중 나왔다. 왔구나. 미소 짓는 얼굴은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어딘가 수척해 보였다.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속에 번지는 쌉싸름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선 이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나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음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예전의 아버지라면 말없이 다가와 짐이라도 들어주셨을 텐데 지금은 조용히 신문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남동생은 스마트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랜만이야 라고 말을 걸었지만 그가 고개를 끄덕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 반응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참, 여동생은요? 내가 묻자 어머니는 순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좀 일이 있어서 지금 집에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 침묵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나는 차마 더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마음을 녹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만 하셨고 남동생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한국 생활에 대해 몇 마디 꺼내보았지만 그래? 혹은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 누구도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분명 예전 우리 가족은 웃음이 더 많았다. 회사에 대한 불평, 학교에서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TV 프로그램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각자의 벽 안에 갇혀 있는 듯했다. 불과 5년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나는 가족을 만날 날을 버팀목 삼아 살아왔는데 막상 재회하니 마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집이 정말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었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마음을 채워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고요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다. 분명 예전에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정성껏 청소하고 아버지가 틈틈이 고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말 못할 불안감을 느꼈다. 활기 넘치던 어머니는 이제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자꾸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세월이 앗아간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는 예전과 같은 맛이었지만 식탁을 둘러싼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TV 소리를 조금 크게 켜놓으셨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되물으셨다. 어머니는 요즘 귀가 좀 어두워지셨나 봐라며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동생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었다. 함께 자라며 편하게 장난치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어젯밤 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던 여동생 이야기가 떠올라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동생 잘 지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낮게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한국 가고 얼마 안 돼서 취직해서 도시로 나갔어.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뭘 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문제로 소가리를 해왔음을 직감했다.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동안 정작 가족의 변화나 어머니의 불안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빨래 널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저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집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예전과 같은 따스함은 없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나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어릴 적부터 익숙해야 할 풍경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학생들로 붐볐던 상점가 그 거리를 걸으며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를 내리고 있었고 자주 가던 잡화점은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쇠락한 거지? 너무나 큰 변화에 나는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밝고 활기찼던 나의 소꿉친구 리산 상점가 뒤편에 있던 그녀의 집이 생각나 그곳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어머, 오랜만이구나. 그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리산의 안부를 묻자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딸 도시로 나간 지 한참 됐지. 취직하고 나서는 통 돌아오질 않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동창들 대부분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이 도시를 떠났고 지금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근처 공장들이 문을 닫았거든.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애들은 다 떠날 수밖에. 그녀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젊은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활기 넘치던 도시는 이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적막했다. 정부나 관공서에서 지원해준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녀의 어머니가 뱉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나는 한국에 있던 5년 동안 내 작은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이 가족과 고향은 이렇게나 많이 변해버렸다. 마치 내가 알던 장소가 완전히 낯선 풍경으로 대체된 것만 같았다. 귀국하고 며칠 뒤 나는 거주지 등록과 건강보험 절차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 나름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고 창구 앞 의자는 만석이었다. 노인들이 많았고 어떤 분들은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나 역시 몇 번이고 시계를 보며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내 번호가 풀리고 창구로 다가갔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가져오셨죠? 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되돌아왔다. 이 서류가 하나 빠졌네요. 이러면 처리 안 돼요. 여분까지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그 서류 하나가 빠져 있었다. 오늘 처리는 안 되는 건가요? 내가 묻자 직원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접수는 되는데 업무 시간 내에 서류 보완 안 되면 다음날 다시 와서 신청하셔야 해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되니까 다음부턴 그걸로 하세요. 나는 그 불친절한 말투에 작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도 관공서 절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필요한 서류의 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기나긴 대기 시간, 불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설명해 주거나 친절하게 순서를 안내해 주었다. 지금의 이 서비스와 비교하면 어땠을까?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계적이고 규정에 따른 응대. 그 무감각한 시선에는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창구 뒷편에서 한 남성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듯 했지만 누구 하나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려던 찰나 한 직원이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저쪽이요? 저쪽 가서 줄 서세요.
나는 그를 마치 짐짝 취급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 놀랐고 나 또한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유로운 고향에 돌아오면 마음이 해방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곳의 자유란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무관심이라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구청을 나와 나는 천천히 발밑에 아스팔트를 보며 걸었다. 왜 간단한 행정 절차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 나는 자문하며 정처 없이 고향 거리를 걸었다. 내가 살았던 이 도시는 분명 더 활기가 넘쳤다. 인사를 건네는 가게 주인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 그 모습들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에서는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었다. 셔터를 내린 가게들, 조용히 걷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리. 익숙해야 할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무미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우뚝 멈춰섰다. 자유란 대체 무엇일까? 한국에 있을 때 나는 그저 답답하다고만 느꼈다. 복잡한 눈치 문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들,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려면 몇 번이고 돌려 말해야 했다. 그래서 중국에 돌아오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일상.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러나 막상 돌아온 현실에서 그 자유는 말할 수 없이 공허했다. 누구도 나를 나무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눈치를 봐야 했고 때로는 그것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눈치 속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좁은 골목에서 차가 온다고 알려주던 낯선 사람, 구청에서 긴 설명을 하며 설명이 부족했을까봐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이던 말, 그것들은 의무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만들어낸 당연한 일상이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간섭받지 않는 자유 속에서 나의 말과 생각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고요한 고독 속에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을 그리운 감정으로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때 내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답답함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해질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보며 내 마음속의 감정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과 똑같아야 할 그 뒷모습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 조용히 칼질하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나는 정말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 맞는가?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힘들었지만 지금 느끼는 이 고독은 또 다른 의미에서 깊고 차가웠다. 이윽고 어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다시 한국에 돌아가려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답이겠지.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네가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동안 엄마는 항상 걱정했단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네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말에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믿으며 돌아왔다. 하지만 이곳에는 내가 꿈꾸던 돌아와야 할 곳은 더 이상 없었다. 그것은 가족의 잘못도 고향의 잘못도 아니었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내 마음도 성장했으며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을 뿐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분명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안다. 그것을 이겨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다는 느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갈 때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렴. 누구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조용히 불씨를 지폈다. 이제 나는 내 두 발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나라와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고 싶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깊은 밤 혼자 방 안 이불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자 한국에서 보냈던 평범한 날들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기다리던 사람들, 일상에서 항상 들려오던 죄송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 다정한 미소,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던 공공장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하나하나의 당연함이 얼마나 세심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나답게 살 수 없다고 불평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다움이란 그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으로 돌아온 후 고향의 풍경도 가족 관계도 많이 변해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고 시간의 흐름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생각한다. 내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답답함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친절의 한 형태였다고. 타인을 배려하고 눈치를 살피기에 사회적 예의가 생기고 양보가 있고 조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찾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직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나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느꼈던 위화감과 고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나라와 마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힘든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마주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한다. 다음에 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감사함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유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떠셨나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국가의 시스템이나 문화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가 하는 단 하나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타지 생활에 지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녀.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서 답답함이나 힘든 삶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한마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